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번째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모레 두 번째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일정을 종료하게 되는데요. 여야 모두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데는 일단 공감대를 이룬 상황입니다. 하지만 3차 청문회를 실시해야 하는지를 놓고서는 명확하게 좀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청문회를 3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2일, 4일, 6일이었나 이렇게 됐는데 이제 세 번째가 없어졌으니까 오늘 청문회 1차 청문회 하고 모레 금요일 날 2차 청문회 하면 그 다음 날 7일이니까 이제 청문보고서 채택하자는 게 원래 계획이었죠. 1월 7일 날 원래 끝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봐서는 뭐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안 된다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야당에서 어찌됐건 한 번 더 하자, 3차 청문회를 하자고 하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좀 깝깝할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기관 보고 그다음에 청문회를 통해서 뭐가 나온 게 있나? 내용이 새로 나온 게 있나? 뭐가 국민들이 지금 귀에 남을 만한 뭐 더 대목이 있나요? 그러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자 야당에서는 다시 한번 3차 청문회를 하자. 3차 청문회는 누굴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또 국무총리 나오라. 나온다 칩시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누구 나와라. 또 나온다. 그러면은 그 몇 시에 보고받았습니까? 보고받고 뭘 지시했죠? 이렇게 진행될 터인데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실은 뭐 연장하거나 안 하거나 제가 보기엔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에서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청문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뭐 결정을 하면 될 터인데 국회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어색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열흘 연장하건 한 달 연장하건 그 과정에서 보면 국민들이 오히려 뭘 위한 연장이라는 소리가 안 나올까 만들 수 있느냐. 뭔가 국회에서 뭔가 새로운 사실을 끄집어낼 수 있겠느냐. 저는 좀 약간 아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좀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네, 교수님. 지금까지는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당초 45일 하기로 그것도 뭐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뭐 예산안 문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뭐 해임 건의안 문제 등등 해가지고 파행을 거듭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이상 정도 허송세월 보냈고 정작 실질적으로 국정조사라는 날짜는 열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앞으로 1월 7일 날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끝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 뭐 사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3차 청문회 가운데 1차 청문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파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 국정조사가 최소한 유족들 입장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들 정도는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우여곡절을 계속 하고 있지만 여야 원내대표들이 일단 기간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안도를 합니다. 일단 뭐 열흘을 연장하겠다라는 이제 민주당 입장 그리고 뭐 한 일주일 정도 연장하겠다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 입장인데 뭐 열흘이나 7일이나 뭐 거기서 거기니까 가능하면 이런 정도는 유족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제 지금 3차 청문회 방식과 관련해서 또 지금 여야가 굉장히 좀 이견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뭐 공청회 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유족 또 그리고 생존자를 지금 증인으로 채택해서 할 것인지라는 것 가지고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저는 기본적으로 유가족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은 158명이나 숨졌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된 유족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또 분열 양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족 중심에서 모든 문제를 여야가 접근하면 자질구레한 문제는 큰 차원에서 쉽게 좀 타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좀 당리당략을 떠나서 상식적인 선에서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유가족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조심스러운 대목이긴 한데 워낙 뭐 우리 사회가 감정에 굉장히 기강되어 있는 사회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족들이 청문회에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제가 부적절하다 생각해요. 이게
감정적으로 보면 뭐 얼마나 좋은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마음껏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한 점 털어내십시오 하는 자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국회라는 차원이 아니라 딴 차원에서 되는 게 맞다. 특히나 이번에도 청문회가 아니라 이렇게 기간 보고라 이때 보면 유족들끼리 오셔가지고 심정이야 뭐 120%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내 우리 아들 딸 죽은 거 왜 대변 못하느냐 얼마나 쏘이 끓겠어요. 그러니까 왜 잤느냐 질문을 그따위로 하느냐 막 삿대질하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국회라는 것은 청문회라는 것은 어차피 좀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측면이 맞는 거예요. 별도로.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약간 뭐 떨어져 한다든지 격리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 자리에서 유족들이 감정을 그대로 이렇게 국회의원들에 투사시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도 않다. 이런 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야당의 청문위원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뭐 질문을 객관적으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청문 과정에 조사 과정에 유족들을 참여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 유족들의 참여는 다른 식으로 보장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 유족들의 입장에 대해서 감정적인 뭐 토로만 있을 것이다라고 예단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고 저는 공론의 장에서 유족들에게 최소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유족들이 원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철저한 진상규명, 성역 없는 진상규명 이것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책임자 처벌, 그리고 세 번째로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네 번째로 굳이 얘기하자면은 2차 가해를 좀 중지해달라라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런 목소리가 좀 우리 사회의 공론의 장을 통해서 반드시 전달될 필요가 있다. 아까 또 말씀드리면 최소한 유족들에게 이런 부분의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유족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좀 풀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추모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문회 형식에 대해서 저는 느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이나 아마 모레 청문회도 주인공은 어차피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 다 이제 겪어봐서 알지만 서울경찰청장도 집에 있다가 경찰청장은 캠프 갔다가 늦게 보고를 받아놓으니까 대응 잘못 외에는 뭐라고 추궁할 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인정한다. 정치적 책임도 누군가는 져야 된다. 인정. 하지만 그 높은 사람들을 불러낸다고 해서 이른바 계급이 높은 사람들을 불러낸다고 해서 충할 거리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되나 차라리 민간 전문가들을 많이 전문가 청문회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왜 우리가 맹점이 뭐였을까? 지금 전문가 집단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전문가들을 불러내갖고 3차 청문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촉구하면서 이상민 장관 파면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는데요. 박홍원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공적인 대통령의 사과가 없던 거, 그다음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지 않고 여전히 버티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강력한 이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거든요. 경찰 수사 끝나고 국정조사 끝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은 안 된다면 저희는 강력한 어떤 파면 요구를 다시 할 거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결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뭐 탄핵이라도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연초 개각설에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런 가운데서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또다시 거론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배경은 상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158명이나 숨졌고 이 숨진 대참사의 원인이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명명백백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 신 의원께서는 뭐 현장 책임자들에 의해서 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했지만은 특별수사본부의 결론은 미리 예상했던 대로 지금 사실상 꼬리 자르기 식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과연 누가 승복할 수 있을지, 유가족들이 승복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을지. 실제로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뭐 50%, 60%, 70%에 가까울 정도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다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탄핵 소추안을 이제 추진해서 결국 이제 탄핵 심판의 무대 위에 올리겠다는 것인데 지금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것은 당초에 좀 개각이 있다면은 이 개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교체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도 있었는데 지금 개각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개각이 안 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대로 있고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소환도 안 하면서 사실상 지금 면죄부를 그런 상황.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탄핵 소추안 추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이렇게 되면 지난 한 해 동안도 계속해서 여야가 강대강으로 치달았는데 지금 새해도 전국에 지금 강대강 바람만 휘몰아치고 정상적인 정치를 실종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째는 대통령의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그 업무에 충실하라고 한 이야기가 연초를 하면 3월 달까지를 지칭할 터인데 개각을 안 하겠다는 어떤 굉장히 의지의 표현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은 뭐랄까 업무에 충실해라, 열심히 일해라, 흔들지 말고 여기에 방점이 있는 아직 알 수 없어요. 그걸 전제로 하고 그럼 이상민 장관 부분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사실은 기관 보고나 청문 과정에서 적어도 이상민 장관이 뭘 잘못했다. 그리고 이 행정안전부의 책임자로서 뭔가 실수를 했네라는데 뭘 한두 가지라도 건전 다음에 사실 저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난번에 해임 건의안 했는데 대통령이 무시하니까 이번에는 좋다. 그러면은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파면 요구한다. 해임 건의안이 아니라 탄핵 소추안을 가겠다는 건데 아신 대로 탄핵 소추하려고 그러면 뭐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상민 장관이 마음에 안 들고 왜 저렇게 버티는 거야라고 야당에서는 혀를 끌끌 차겠지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에서는 야당이 판단을 잘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무리하면 오히려 안 좋다. 그리고 이거는 정치적 책임을 사실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던지는 것도 야당이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다 했으니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안 해줍니다라고 딱 끊는 게 좋아요. 저는. 네. 지금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158명이나 숨졌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죠? 그리고 158명이 숨진 이 대참사가 행정창사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죠? 그리고 사전에 전혀 대비를 안 했잖아요. 2017년부터 다 이 할로윈 행사하니까 다 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니까 사고가 안 났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대비도 안 하고 계획도 안 세우니까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또 보고 과정에서 대통령보다 행안부 장관이 더 지금 이 사건 보고를 늦게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적 책임만 얘기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행정 책임은 누가 지고 그리고 정치 도의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근데도 아무것도 하나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포인트가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를 놓고서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할 거 있다는 이유로 막연히 임시국회를 열어서 방탄국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선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민주당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행사해서 영장 기각된 거 아닙니까? 특권 없는 상태에서 절차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은 국회가 필요하지 않는가. 민주당이 방탄할 의사가 없는 것이 맞다면 최소한 비회기를 만들어서라도 일반인과 똑같이 사법 처리 절차를 밟는 그런 순서가 있어야 한다. 방탄국회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해소하실 방법을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네?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나왔었는데요. 네. 그 사법 리스크와 당 문제를 좀 분리했으면 네.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네 다음 질문으로 가죠. 네,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는 8일이면 12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1월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설 연휴 이후에 열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1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 의도가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검찰에 이미 출석하기로 밝힌 상황인데 무슨 방탄이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날짜별로 계산해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무슨 말이냐? 1월 지금 12월 임시국회 연장됐으니까 1월 7일 날 내일 뭐 8일 날 끝나죠. 네. 8일 날 끝나면은 9일이 월요일이잖아요. 9일부터 열자는 거 아니에요. 다시 1월 임시국회를 열 수 있겠죠. 민주당이 뭐 4분의 1 이상을 훨씬 넘는 거라 넘으면 그다음에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두 일자를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검찰하고 이야기되고 있는 게 1월 10일과 12일 사이에죠. 네. 10, 11, 12, 3일 가운데라 뭐 가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려고 그러면 자 그때 치우고 구정 지나고 우리 한번 임시국회 엽시다 하면은 모든 게 해소되는데 굳이 왜 1월 9일부터 다시 열려고 하는 말이에요. 이분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남아 있단 말이에요. 조사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피해자 당연히 피해자로 전환되거나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저런 문제는 좀 솔직하게 이해하는 게 좋다라고 봐요. 저는. 네. 지금 뭐 굳이 1월 9일부터 왜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반문에서 굳이 1월 9일부터 안 해야 될 이유가 뭐죠? 그건 논리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산적한 현안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국회를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그걸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고 방탄이냐 아니냐 가지고 접근하니까 저는 상당히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지금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임시국회 소집할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국정조사를 지금 연장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일몰 관련 법안들이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구체적으로 뭐 화물차 안전 운임제 문제라든지 그리고 추가 근로시간 연장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추가 근로시간 8시간 연장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일몰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들은 엄청난 타격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위기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가 당연히 좀 숨통을 터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정부조직법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임시국회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힘 논리대로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가 방탄국회를 한다. 그러면 그 지탄을 누가 받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국민의힘이라면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놔둘 것 같아요. 그러면 고스란히 그 모든 책임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럼 민주당은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위해 주는 거죠? 그런 논리적인 모순에 봉착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맞아요. 민생 지금 민주당이 1월 국회 임시국회 이야기하는 명분이 두 가지잖아요. 이렇게 국정조사 연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아니 국정조사 안 끝났습니다. 성과도 없잖아요. 연장해야 되겠습니다. 하나. 두 번째는 민생법안 처리해야 됩니다. 아유 급하잖아요. 소상공인들. 근데 뒷부분 일몰 법안은 사실은 민주당이 사실 다 통과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1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꼬투리 내지는 단서의 하나로서 남겨놓은 거예요. 연말에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일몰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게 통과 안 되면은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위험하다, 근로자들 위험하다 알면서도 1월 임시국회 필요하다는 논리로 남겨놓은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데모에서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이미 국민들은 의도를 다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원내 전략이 오히려 국민들보다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서 좀 낮아졌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겨놨다라는 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좀 바로잡아야 되겠어요. 자, 대표적인 게 화물차 운임제 일몰 관련 법안입니다. 화물차 운임제를 3년 연장하자는 것은 정부 여당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 3년 연장을 지금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면 3년 연장을 하자라고 양보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남겨놨죠? 국민의힘이 남겨놓은 거죠. 근데 이걸 오히려 민주당이 남겨놨다라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예, 아니 그 저는 뭐 그 이야기는 뭐 이제
파업 전, 이렇게 화물연대 파업 전후가 다 국민들이 아는 부분이니까 제가 덧붙여봐야 의미 없는 이야기고, 다만 이 일몰 연장법안 가운데 정말 심각했던 문제는 추가 연장 근로 문제예요. 그러니까 52시간에 대해서 적어서 중소기업들은 생산력 때문에, 생산성 때문에 할 수 없이 8시간 일해 왔는데 이걸 딱 올해부터는 예를 들어서 그게 불법되는 거야. 불법이 되면 노동지방사무소 가서 다 조사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상공인들 사장들을 죽으려고 그랬더니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침이 뚝 떼고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이 대목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새해 화두로 던진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중대선거구제 전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좀 정치개혁 이슈를 좀 선점하겠다 이런 좀 의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의도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에도 후보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러고 그것을 정헌해 주는 게 지금 심상정정 민주당 대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의당 대표가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사석에서 여러 차례 들었다, 자기 전화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소신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 대목은 민주당에서 아파해야 될 대목이 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렇게 정치개혁 문제로 사실 일찍 프레임을 좀, 이른바 프레임을, 저 쓰기 싫은 표현인데 좀 전환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을 끌고 가서 오히려 지금 국민들로부터 제가 보기에는 좀 외면당하는 형국인데, 일찍부터 정치개혁으로 만약에 바꿨더라면, 이슈를 선점했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구정치 인물처럼 되고, 왜? 뭐 윤핵관들에게 기댄다 이런 느낌을 주었을 텐데,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 이야기를 하니 지금 여의도 정치에 대한 굉장히 불신이 크던 지점에 대통령께서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쉽게 먹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런 대목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의도에 대해서 너무 다시 민주당의 태도가 이상하게 느끼는 게,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뒤에 뭐 있는 것 아니야? 이미 의심의 눈치를 보기 시작해서 주춤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걱정이다. 이런 건 오히려 야당에서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봐요. 네. 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총선이 4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1년 전인 올해 4월 이전에는 선거법 개정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라도 열어서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대선거구제라는 것이 현역 의원들의 어떤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 불투명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실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당 의원들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요.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좀 엇갈리는 네. 그런 상황. 그리고 당장 뭐 오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 그러면서 대안으로 비례대표제 강화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국민의힘으로 좀 돌아가 보면, 국민의힘에서 역설적으로 친윤들이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친윤들이 이제 대부분 영남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중대선거구제로 안 해도 충분히 당선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비윤에서 이제 오히려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찬성하는 이유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이 되면은 무소속으로 나가면 당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여야는 물론이고 여당은 여당, 야당은 야당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합의된 현실로 나타나기는 좀 굉장히 어렵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이걸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던졌을까? 두 번째는 준비를 가지고 던졌을까?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던졌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 그렇게 확실한 의지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어느 정도 본인의 소신은 맞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준비도 물론 안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친윤들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상당히 낮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도 개정교육과정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다, 즉각 수정하라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내린 결정인데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호도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뭐 사실관계 알 수 없죠. 다만 이제 이
교육부의 설명이 맞겠죠. 안 그렇겠어요? 이게 재작년 2021년도에 유은혜 부총리 시절에 유은혜 장관 시절에 2022년도 1년 후에 교육과정을 하는 대목에서 뭐 절차적으로 그렇게 결정했다니까 그 말의 진위 여부야 뭐 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툴 게 없다라고 제가 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울 이유도 없어요. 근데 제가 앞서서 중대선거구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저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약간 소신 같은 게 있는 건데 이 고쳐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아시는 대로 득표율과 의석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은 또한 대결과 어떻게 보면 완전히 진영 정치의 출발 지점이 그란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의도에 어찌됐건 정치제도 개선 내지는 정치개혁의 이야기를 했다면 야당에서는 더 나가서 좀 더 강하게 받쳐주는 게 좋다. 전제로 하고. 근데 지금 야당의 태도를 봐서 이마 민주당의 당권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 당권파들 반대하겠어요? 수도권에 왔죠. 민주당 당권파들은 수도권에서 내년 선거 때 이렇게 중대 선거로 되면 국힘 의원들이 다수 들어올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우리 걸 뺏긴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 당권파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 안에서는 왜 영남 의원들이 반대하느냐? 정해져 있잖아요. 그 민주당 의원 배지가 민주당의 자리가 들어오면 자기들 자리는 줄어든다는 이 단순 계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남는 건 뭐냐? 민주당에 제가 볼 때는 당론처럼 하면서 이걸 지역과 무관하게 결단을 내려줘요. 결단을. 누가 결단 내려야 되냐? 이재명 대표와 박홍원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국힘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나마 대통령이 이렇게 중대선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른바 좋은 조건이 된 거예요. 친윤들도 속으로는 뭐 왜 저렇게 하나 대통령이 하지만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지는 못할 거다. 이게 혹이란 말이에요. 혹이면 야당에서는 더 단호하게 의지를 갖고 밀어붙여야 되는 사안이다. 안 그러면 이게 선거구제가 이렇게 지역별로 선수별로 의원별로 따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그래서 결단 사안이다. 양당 지도부에.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좀 사실관계가 앞으로 더 확인이 돼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우리 역사를 볼 때 우리가 4.19, 5.18, 또 6월 대항쟁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개정 앞으로 교육 과정에서 5.18만 제외를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러면 5.18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역사 교육이 있을 것인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직전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만 봐도 이게 5차례가 있었는데 갑자기 빠졌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후보 입장에서 이 5.18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또 이게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신이 후보 시절에 강조했던 그 정신이 뭐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은 이 부분은 좀 다시 복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